일반인은 절대 갈 수 없고 가서도 안 되는 전 세계 감옥 생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한 식구 오늘은 오 기자 대 오 기자. 자, 1위 특종 후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감옥 아우슈비츠. 역사의 상처를 품다 서대문 형무소. 자, 그러면 슬기로운 감옥 생활 현실판 19 조우성진의 1위 후보 함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여행하면 빠지지 않는 문화의 중심지 프라쿠프. 이곳에서 대중교통으로 불과 40분이면 도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입니다. 자,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요. 처음엔 폴란드 정치범을 수용하기 위해 세워졌지만 점차 유태인, 집시, 폴란드인 등 무자비한 학살의 현장 그 자체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곳에 가시면 곳곳에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그 당시에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참혹한 실상. 자, 유럽 각지에서 열차로 끌려온 수용자들은 노역할 사람, 또 가스실로 갈 사람, 생체 실험을 당할 사람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12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악랄한 실험에 이용됐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노역과 실험에 시달려 몸이 망가진 사람들, 즉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된 이들을 당시 샤워실로 불렸던 가스실로 몰아넣고 무자비한 학살을 저질렀는데요. 자, 혹시 이 깡통이랑 저 알약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얼핏 봐서는 무슨 최루탄 그러니까 군대 남은- 훈련할 때 쓰던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CS탄 터트리는 그런 네. 현장 같죠. 저게 바로 유태인 학살에 사용된 치클론 B라는 살충제입니다. 자, 저거 한 통이 무려 약 400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아주 끔찍한 약이라고 합니다. 저 한 통으로. 자,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이들은 수백만 명.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1945년 1월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면서 모든 나치가 철수를 했는데요. 1947년 폴란드 의회에서는 독일 나치의 만행을 알리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우슈비츠를 보존하기로 결정했고요. 1979년 유네스코 역시 그 의미를 이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한 거라고 합니다. 역사적 비극을 품은 감옥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1998년 역사관으로 개관한 이래 한 해 방문객만 60만 명에 이르는 곳, 바로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가 조선 침략의 일환으로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김구 주석 등 약 3천 명이 넘는 독립투사들이 투옥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 수감자들도 무척 처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무자비하게 짓밟혔는데요. 최소 10시간에서 14시간을 벽돌을 만드는 등 심한 노역을 해야 했고요. 그 이후 시간은 대부분 취조와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물고문, 또 못이 박힌 상자에 사람을 넣어 흔드는 상자고문, 또 좁은 벽장에 가두는 벽관고문 등 끔찍한 고문들이 자행됐는데요. 이러한 역사의 아픔이 서대문 형무소에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면서 수많은 애국지사가 목숨을 잃는 일은 부지기수였는데요. 서대문 형무소의 가장 안쪽으로 가면 무참히 시신을 버리는 시구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 모두 잠시 멈추고 뜨거운 눈물을 삼킨다는 곳, 바로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 세워진 나무 한 그루. 사형장으로 가던 독립투사들이 조선의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것이 원통에 나무를 붙잡으며 통곡을 하셨다고 해서 일명 통곡의 미루나무입니다. 저 나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 참고로 서대문 형무소의 총 방문객 수의 10%가 외국인일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높은데요. 그 중에서 특히 또 일본인이 많다고 합니다. 2015년도에 민주당 출신인 하토야마 총리가 방문해서 또 추모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 뒤 또 돌아가서 일본 우익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들 오셔가지고 어떤 고문을 했는지 무슨 일을 자행했는지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길 원하겠습니다. 비난할 게 따로 있죠. 아니, 하토야마 총리 덕에 일본을 조금이나마 좋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 주말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방문하셔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꼭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감옥생활 현실판 19, 6입니다. 아유, 형님.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 FD 두부 좀 갖다 드리세요. 예.
오렌부르크 연방교도소. 하지만 교도소 앞에 있는 저 조형물 때문에 검은 돌고래 교도소라고 더 많이 알려진 이곳은요. 러시아 최고 보안 등급을 자랑하는 교도소입니다. 여기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테러리스트, 연쇄살인범, 식인 범죄자, 소아 강간범 등 법원에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한 무기수가 수감되는 곳입니다. 이곳의 수감자 약 700명에게 희생된 사람이 무려 3,500명입니다. 아유, 악질이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베일에 쌓여있던 이 검은 돌고래 교도소는요. 2011년에 세계 최초로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통해서 교도소 내부 모습이 공개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각 수용소의 문 앞에 이게 진짜 핵심인데 문 앞마다 각 수감자의 범죄 내용이 아주 소상히 기록돼 있습니다. 강간했고 5명 죽였고 저렇게 써 있는 거예요. 도둑질. 12명 죽 12명 죽임. 와. 서로 되게 무서워하겠네. 바로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곳의 교도관들 대부분은 이곳의 수감자들에게 일말의 동정심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더 철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또 이 교도소 내에는 약 2,000대의 CCTV가 작동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15분마다 교도관이 순찰을 돌면서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은 이 좁은 방 안에서 취침 시간 외에는 절대 누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검은 돌고래 교도소를 두고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내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버티기 쉽고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버티기 힘든 곳이다.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감옥 생활 현실판 19 5입니다. 전 뭐야? 끝난 거예요? 야, 뭐야? 이런 장기 소같은데요. 아유. 다들 저 나가서 봐요. 인간이라면 절대 살 수 없는 땅. 사회와 완벽히 격리해야 할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됐던 곳. 나폴레옹 3세 시절부터 한 세기 동안 프랑스 범죄자들의 유배지로 악명을 떨쳐온 곳. 바로 릴드 디아블, 즉 악마의 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9세기 초반 프랑스 정부는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이곳에 온갖 범죄자들을 유배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악마의 섬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감옥으로 악명을 떨치기 시작을 합니다. 독일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수감된 드레피스 사건의 주인공 알프레드 드레피스와 영화 빠삐용의 실존 인물 앙리 샤리에르도 이곳에 수감됐었다고 합니다. 빠삐용 하면 생각나는 명장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주인공이 깜빵 안에 이 바퀴들을 잡아먹는 장면인데 실제로 악마의 섬을 조금만 살펴보면 영화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단 죄수들에게 주어진 의복은 신발과 지풀 모자가 전부였기 때문에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고요. 환기도 잘 안 되는 방 안에서 땀 냄새와 악취로 가득한 죄수들이 80명이나 수감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옥에서 현장 답사를 나올 법한 수감 환경 때문에 종종 탈옥을 시도하는 죄수들도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이것 또한 불가능이라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섬을 벗어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려면 식인 물고기인 피라냐와 악어가 버글거리는 강을 건너야 되고요. 그 다음 건넜어요, 운 좋게. 그러면 이제 상어가 득실거리는 바다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렇게 감옥에 딱 맞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악마의 섬. 1946년 프랑스 정부에서 이 감옥의 폐쇄를 결정한 뒤 그간 방치돼 있다가 현재는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악마의 섬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를 간직한 감옥 섬이 있습니다. 최근에 송송 커플의 웨딩 화보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도시 샌프란시스코. 그 중에서도 해안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작은 섬 엘카투레즈인데요. 매년 1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섬뜩합니다. 이곳은 1934년부터 29년간 미국의 악명 높은 흉악범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돼 왔는데요. 어떠한 자유도 허용치 않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하루 18시간이 넘는 강제 노역, 혹독한 수감 생활을 견디다 못한 죄수들은 결국 엘카투레즈로부터의 탈출을 꿈꿨습니다. 36명의 죄수들이 무려 14차례에 걸쳐서 탈옥을 시도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프랭크 모리스와 앵글린 형제 3인의 탈옥 사건입니다. 1962년 6월 12일 아침 점호 시간에 응하지 않는 죄수들을 흔들어 깨우자 사람 머리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야. 오 마이 갓! 침대에 누워있던 건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건 전날 밤 숟가락과 진공청소기로 만든 드릴로 교도소 벽을 파낸 세 남자는 그대로 감옥을 빠져나가 유유히 사라지고 만 겁니다. 보안당국은 이들을 잡기 위해서 해안경비선과 군 헬리콥터를 동원, 무려 17년간 사상 최대 수색전을 펼쳤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탄 뗏목의 잔해만 찾아냈을 뿐 별다른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1979년 FBI는 그들이 거친 바다를 건너다가 익사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살아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슬기로운 감옥 생활 현실판 19 이번에 3위 공개합니다. 잃어버린 35년 미국판 7번 방에서 1974년 3월 미국 플로리다주 집에서 자고 있던 9살 남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9살의 피해 어린이는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17에서 18살로 보였고요. 구렛나룻과 코스염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름은 짐 또는 지미였어요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 어린이의 삼촌은 한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당시 19살의 소년이었던 제임스 베인. 그는 피해자의 삼촌이 교감으로 재직했던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요. 용의자의 특징과 이름이 그와 유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임스 베인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종결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범행 시각에 여동생과 집안에서 TV를 시청했다고 주장,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알리바이에 대한 가족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시했고요. 결국 제임스 베인은 아동 유괴와 성폭행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맙니다. 자, 과연 그는 진짜 범인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09년 12월 35년간의 길고 긴 수감 생활 끝에 제임스 베인의 무죄 방면이 결정되고 마는데요. 아이고, 인생 어떻게 갚어? 저 어떻게 보상받을 거야? 35년 걸렸어요. 아 너무 억울하겠다. 아니, 3일도 아니고. 진실을 어떻게 밝힌 겁니까? 네. 자, 그가 35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건 무고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기구 이노센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DNA 검사를 받게 된 그는 결국 투옥된 지 35년 만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내고야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누명. 그 대가로 제임스 베인이 받게 된 돈은 미화 1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억 원가량인데요. 하지만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세월, 절대 보상할 수 없을 겁니다. 슬기로운 감옥 생활 현실판 19 8위입니다. 브라질 수감자들이 불났다. 이들에 대한 처벌을 무효로 한다. 땅. 지난해 9월 브라질의 상파울루주 형사법원에서는요. 원심을 깨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바로 74명의 경찰관에게 선고된 징역형을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대변인 세실 푸이리는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며 일침을 날립니다.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자, 이 사건의 시작은 무려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브라질 교도소 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낸 일명 카란지루 교도소 폭동 사건으로요. 경찰들이 투입돼 이들을 진압했는데 무려 수감자 111명이 사망하고서야 끝이 났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건 뒤에 알려진 대비극. 폭동 당시 경찰들이 살려달라고 항복하는 수감자들에게도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아유. 자, 브라질 교도소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게 한 방이에요? 너무 많다. 어머머머머머머. 몇 명이에요? 한 37명 정도가 있다고 나옵니다. 한 방에? 아, 이거 심각하다. 네, 살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브라질 북동부에 위치한 페르남부주쿠의 한 교도소인데요. 500명 정원 수용 가능한 공간에 무려 4배가 넘는 2,300명이 수감돼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위생 상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서 교도소의 결핵 환자의 비율은 브라질 인구 대비 평균 수치보다 무려 10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역시나
브라질의 재정 문제와 함께 교도소 내 비리, 거기에 느린 사법 체계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제인권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브라질 교도소 환경 개선을 촉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도 브라질은 악명 높은 교도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교도소는 처벌의 목적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교정의 역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줘야 또 올바른 교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슬기로운 감옥 생활 현실판 19 이번에 7위입니다. 깨끗한 지옥이라 불리는 감옥. 이번에 소개할 곳은요. 일명 미래손 감옥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 콜로라도주의 ADX 플로렌스 교도소입니다. 여기서 ADX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교도소의 최고 보안 등급인 슈퍼맥스급입니다. 이곳에 그럼 어떤 범죄자들이 오는가? 주로 마피아 갱단 보스, 1993년에 발생한 세계 무역센터 폭탄 테러 사건의 주범, 또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죠. 미국 대폭발 테러 사건의 주동자 자카리아스 무사위 등이 바로 이곳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수감하고 있는 ADX 플로렌스는요. 매우 현대적이며 최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흉악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거 아닐까 싶지만요. 여기에는 아주 살벌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복도에는 사각지대가 없는 CCTV와 동작 감시 센서가 있고요. 안락을 가장한 삭막한 독방에서 수감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수감자들은 수감된 직후 3년간은 오직 교도관만 접촉할 수 있고요. 이때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에게 일체 말을 걸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거죠. 왜 안 친해질까? 3년 동안. 수갑 잘 찼나 점검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아예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을 시켜도 안 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수감자들이 이 상황이 반복되면 울고 소리 지르고 그냥 형벌보다 진짜 심한 형벌이라는 생각이 무관심이네, 무관심. 육체적인 고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으로 재소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깨끗한 지옥.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야,